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 혹은 구현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유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존재하는 것. 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면 와닿는 느낌이 있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중요한 가치, 즉 부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 이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심리, 그것이겠죠? 그런데 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왠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않나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존재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소유지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존재지향형 인간이세요? 약간 말이 어렵죠? 그러면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로 어필하는 스타일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또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또 어느 동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차는 뭐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뭘 가졌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하세요?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나의 가치관은 이렇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어필하세요? 이 책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요.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소유하는 것 혹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양자택일의 관계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모두가 존재하는 동시에 소유하고 싶어 하죠. 다만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유지향형 인간 혹은 존재지향형 인간 이렇게 둘로 나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은 소유지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존재지향형 인간형이세요? 사유재산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낳는다. 소유 양식에서는 행복은 타인에 대한 우위 속에, 자기의 힘 속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복하고 빼앗고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속에 있다. 존재 양식에서는 행복은 사랑, 공유, 그리고 주는 행위 속에 있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굉장히 슬픈 말이지만 현실이죠. 에리히 프롬은 이러한 속된 표현이 어떻게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이 두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가 이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 역시 그것이 소유 양식에서 이야기되느냐 아니면 존재 양식에서 이야기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사랑은 하나의 사물이어야 하며 우리가 갖고, 점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실체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물은 없다. 사랑이란 추상 개념이며 아마도 여신이며 이방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여신을 본 사람은 없다. 실제로는 사랑한다는 행위만이 존재한다. 이 사랑하는 것은 생산적인 능동성이다. 그것은 인물, 나무, 그림, 관념을 존중하고 알고 반응하고 긍정하고 향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그녀의, 그것의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을 갱신하고 자신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사랑이 소유 양식에서 경험될 때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감금하고 또는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고 약화시키며 질식시켜 죽이는 행위다. 사람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가 그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숨기기 위한 말의 오용이다. 결혼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사랑에 의해 결혼했든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처럼 사회적 편의나 관습에 의해 결혼했든 간에 진짜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부부는 예외처럼 보인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주변에 보면 저러려면 결혼을 왜 했나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안타깝게도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고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인 이 결혼 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즉 결혼이 왜 미친 짓인가, 그 까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LA 프롬이 이 소유 양식 그리고 존재 양식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구애 기간 중에는 어느 쪽도 아직 상대방에게 자신이 없으며 각기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애쓴다. 양쪽 다 살아있어 매력적이고 흥미를 끌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살아있는 상태는 항상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니까. 어느 쪽도 상대방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각자는 존재, 즉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데 정력을 쏟는다. 결혼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사태가 곧잘 근본적으로 변한다. 약혼은 파트너 각자에게 상대방의 육체, 감정, 관심의 독점적 소유를 인정한다. 이미 사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즉 하나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환심도 살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인간이 되려고 더 이상 노력하거나 사랑을 연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권태를 느끼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만다. 그들은 실망하고 당혹해한다. 이제 그들은 옛날의 그들이 아닌가?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을까? 대개의 경우 각자 상대방 속에서 변화의 원인을 찾으며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들은 서로가 사랑할 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랑하지 못하게끔 한 과오임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돈, 사회적 지위, 가정, 자식의 공동소유로 만족한다. 이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시작된 결혼이 사이가 좋은 소유 형태로 변모해버린다. 그것은 두 개의 자기중심주의를 하나의 합동자본으로 삼은 회사, 즉 가정이라는 회사인 것이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장기간 연애를 하고, 예를 들면 10년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헤어졌다, 이혼을 했다.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그 긴 연애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을 거고 또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혼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헤어져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저자인 에리 프롬에 따르면 이유는 간단하죠. 이 두 사람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 연애를 할 때에는 존재했던 거예요. 서로 존재 양식에 의거해서 상호작용을 했던 거죠. 서로 아직 묶어두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주려 하고 내 곁에 두고 싶으니까 더 베풀고 또 서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존재자로서 서로 사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혼인 계약을 하고 법적인 테두리에 함께 묶이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자로서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 나의 소유물이 돼버렸으니까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소유 양식에 있어서는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 그것과 나는 물건이 되어버리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반대의 관계도 성립한다. 즉 그것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동일성, 말을 바꾸면 건전한 감각은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의 소유 양식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살아있는 생산적 과정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객체와 주체를 모두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관계는 죽은 관계이며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 저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 주변에서 오지랖 섞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답변은 비슷하죠.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이 사람이다 싶은 상대방이 나타나면 결혼할 거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읽으면 현타가 오죠.
아주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즉, 결혼은 못한 거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왜 못했느냐? 인연을 못 만나서 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에리 프롬이 아주 준엄하게 꼬집고 있죠. 문제는 나 자신이다.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련하고 나 자신의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을 때에만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잘 맞춰줄 만한 고분고분하고 만만한 상대방을 찾아서 변화시킴으로써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볼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혼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어야만, 나 혼자 두 발로 바로 설 수 있을 때에야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나의 배우자 혹은 동반자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바로 가져야만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내 거야. 당연해 보이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하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임을 에리 프롬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연애나 결혼처럼 세상 어려운 것도 없죠. 연애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스스로가 바로 서는 것이다. 내면을 수양하는 것이다. 즉,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준엄한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생존의 소유 양식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살아있는 생산적 과정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객체와 주체를 모두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관계는 죽은 관계이며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성격이 이 소유 양식으로부터 존재 양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이 경제적, 심리적 파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사회의 기능은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일인데, 이 새로운 인간이란 다음에 드는 자질을 보여주는 성격 구조를 지닌 존재다. 첫째, 완전하게 존재하기 위하여 모든 소유의 형태를 자진하여 포기하려는 의지. 둘째, 안정감, 동일성의 의식, 자신감. 이것들의 기초는 자기의 존재, 그리고 밀접한 관계, 관심, 사랑, 주변 세계와의 연대에 대한 요구이며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물의 노예가 되려는 욕구는 아니다. 셋째, 자기 이외의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철저한 독립성과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일이 동정과 나누어 갖는 일에 전력하는 가장 완전한 능동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함. 넷째,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에 완전히 존재함. 다섯째, 저축과 착취하는 데서가 아니라 주고 나누어 갖는 데서 오는 기쁨. 생명의 모든 현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것은 물건과 권력과 모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그 성장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지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곱째, 탐욕, 미움, 환상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애쓴다. 여덟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환상을 품지 않으며 생활함. 그것은 이미 환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홉째, 사랑의 능력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사고 능력과 함께 발달시킨다. 10번째, 자기도취, 즉 나르시시즘을 버리고 인간 생존에 내재하는 비극적 한계를 용인함. 11번째, 자기와 동포의 완전한 성장을 삶의 지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12번째,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양과 현실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13번째, 또한 어떠한 성장도 그것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또 생명의 속성으로서의 구조와 비생명, 즉 죽은 자의 속성으로서의 질서의 차이도 안다. 14번째, 상상력을 개발한다. 그것도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의 도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의 예측으로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지도 않는다. 천진하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16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음.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자기까지도. 이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지식밖에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17번째, 자신이 모든 생명체와 하나임을 인식함. 그리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협력하도록 애쓴다. 18번째, 방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가능성으로서의 자유. 탐욕스러운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라 언제나 성장이냐 쇠퇴냐, 삶이냐 죽음이냐 이런 양자택일에 직면하는 미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로서의 자유. 19번째, 사악함과 파괴성은 성장의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안다. 20번째, 이 모든 자질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단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꼭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은 없다. 그와 같은 야심도 탐욕과 소유의 형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21번째,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운명에 맡기고 항상 성장하는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낸. 그 이유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즉 에리 프롬이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이 존재지향형 인간은 이런 사람이겠죠. 이 과거 속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지 않은 먼 미래만을 내다보는 그런 정체된 삶을 살지 않는 자신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서 현재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서 충만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뭔가 소유하고 집착하려 들지 않고 나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 이 책을 읽고 나면 바로 이 존재하는 삶, 이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약간 바꿔서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소유지향형 인간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존재지향형 인간으로 살고 싶으세요? 자,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존재지향형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으세요? 이 과거 속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만을 내다보는 이 정체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기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생동감 있는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